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양미술사 제7강의 2차 수업입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위진남북조 시대의 미술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 그 7강 2차 시와 7강 3차 시는 다 위진남북조 시대 불교 미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위진남북조 시대 시대 개관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위 시대의 그 불교 미술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 아니, 기원 후, 2, 3세기까지 이제 한나라의 지도를 보시고 있고요. 이 한대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파탈리푸트라를 비롯해서 여기 이제 동인도 지역에서 석가모니가 기원전 6세기에 발행을 했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이 파탈리푸트라라고 하는 도시는 그 마가다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아쇼카 왕 때 그 마우리아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에서는 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그 월지라고 부르는 유목민족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그 기원 전후한 시기에 쿠시안 제국을 형성을 했는데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 쿠시안 제국 시대에 이제 간다라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투라 지역 두 군데에서 이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에요. 이 한대 쿠시안 제국이 있었던 한대 중국에는 이제 장안을 중심으로 하는 한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원 전에 이 비단길이라고 얘기를 해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으로 치면 신강 위구르자 지구 일대를 횡단을 해서 이 쿠시안 쪽과 연결이 되는 비단길을 한나라 무제 때 처음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기원전 2세기 초반, 그러니까 기원전 뭐 100년 뭐 그 정도, 100년 초반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에 이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이 신강성을 가로지르면서 개척이 되면서요. 이 불교는 여기 이제 중국의 사절단이 이제 가면서 쿠션 제국에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사절단이 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온 게 불교의 전법승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법승하고 구법승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전법승은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장안으로 온 사람들을 말하고요. 앞 시간에 제 1차 시에서 본 것처럼 기원 후 한 2세기, 1세기에서 2세기 정도의 전법승들이 장안 지역에 수도였던 낙양 지역에 이제 오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불교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건 한 3세기 정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도의 불교가 발생지는 이쪽 지역이잖아요. 그 이제 간다라 지역으로 불교가 전해진 것이 이 힌두쿠시 산맥을 지나고 타클라마칸 산맥을 지나서 돈황을 거쳐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서회랑이라고 하는 감숙성 일대가 되고요. 신강성 일대가 되는데 신강성과 감숙성 일대를 거쳐서 이제 장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쪽에서 인도 쪽에서 인도 서북 지역에서부터 이제 전법승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그 전법승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위에 있었던 흉노를 비롯한 그 이쪽에 있었던 흉노라고 돼 있지만 이 흉노가 얼마나 많은 범위에 있었는지 잘 모르고 여하튼 유목민족들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장성을 거쳐서 장성 이남으로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각 지역의 유목민족들이 남하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 남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나라는 와해가 돼서 세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 장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장안과 낙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나라가 셋으로 갈리죠. 여기 이제 한나라를 이어받은 거는 조조와 조비의 뒤를 이은 위나라가 이제 물려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천성 일대에서 촉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 일대 강소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오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초고 삼국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 삼국으로 갈라져서 위촉 오가 됐다가 위나라가 다시 사마시의 진으로 간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삼국이 진으로 합쳐졌다고 보는 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처음에는 낙양에 수도가 있다가 유목민족들이 남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5호 16국 시대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오나라의 수도였던 남경으로 진의 수도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이쪽이 동진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낙양에 있었을 때를 서진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한 3세기 정도, 3세기, 4세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상의 위치를 좀 보시면서 일단 중원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앙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인도, 동인도 지역, 여기 불교의 8대성지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서북인도 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고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파르티아와 나중에는 이제 여기가 사산조 페르시아가 닮고 그 다음에 더 서쪽에 로마가 있게 됩니다. 이런 아시아 지도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연표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삼국시대의 위,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 해서 위진, 남북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위진남북조 전에는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고 그걸 통일한 것이 진이었고 진의 뒤를 이어서 한이 받아요. 이제 한은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가 처음에 전한이 있다가 요 중간에 이제 왕망의 신이라는 나라가 잠깐 있고요. 그리고 신이 이제 없어지면서 다시 후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후한의 수도는 낙양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낙양이 계속 중심이 되면서 이 한 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조비한테 계승을 하면서 위가 생기고요. 이 위가 생기면서 이게 조씨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오나라하고 촉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열이 돼서 세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3세기 때 보면은 세 나라가 갈라져서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시대가 중국의 삼국시대는 이 시기를 말해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하고는 다르죠. 중국의 삼국시대가 이제 잠깐 있다가 이 위나라의 조씨 집안이 다시 망하고 사마씨 집안이 나와서 이 사마씨 집안이 진을 형성을 해서요.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는데 진 처음에는 낙양의 수도를 두고 있었고 이 후한대 수도였던 낙양에서 이제 위나라 수도 역시 낙양이었고요. 다시 사마씨가 낙양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 이 오호라고 하는 다섯 오랑캐라고 중국 사서에 쓰여 있는 이민족들이 서진 시대에 북쪽에 있었던 이민족들이 장성이북의 이민족들이 다 남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낙양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오나라의 수도였던 남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가죠. 서한이었다가 동쪽으로 갔고 다시 그 낙양에서 더 동쪽으로 가서 동진이 돼서 이 동진이 남쪽으로 가서 어디 남경에 현재로 치면 남경에 그 수도를 잡고 동진이 이제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 남북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이 동진이 막아오고 난 다음에 송제양진, 송제양진 해서 네 왕조가 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진, 그 다음에 송제, 양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육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육조 시대. 중국의 한족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던 육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위나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 그 다음에 여기 그 남조의 송제, 양진 하면 여기 네 왕조잖아요. 그래서 위진, 그 다음에 송제양진 해서 요것이 이제 이 육조라고 부르는 시대가 되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남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의 수도는 낙양이었다가 동진 때 남경으로 옮겨갔죠. 그 다음에 여기 남조의 수도는 전부 다 남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동진이 그 동쪽으로 쫓겨가 된 가장 큰 이유가 5호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거는 다섯
다섯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섯 오랑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흉노, 그 다음에 갈, 선비, 저, 강. 보통 흉노, 선비, 갈, 저, 강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섯 오랑캐가 만든 나라는 16개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16개보다 더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조, 전조, 후조, 전현, 후현, 그 다음에 남현, 북현, 전진, 후진, 뭐 서진, 하, 성한, 전량, 북량, 그 다음에 이제 후량, 남량, 서량 해가지고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16개 나라보다 훨씬 더 되는데요. 이 중에서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왕조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나라가 후조. 후조의 이제 그 성륵, 후조는 319년에서 그 다음에 351년, 여기는 석시 집권에서 성륵, 석호가 이제 후조를 근데 여기가 이게 굉장히 불교를 열심히 믿었고, 특히 이 성륵과 석호가 그 숭앙했던 스님,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불도징이라고 하는 스님, 서역에서 온 불도징이라는 스님을 그 왕의 스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분을 공양을 많이 했었다 그러죠. 그래서 불도징의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실 북조의 불교 중에 상당수가 이 불도징과 그의 제자인 석도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 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전진 있죠. 여기 전진이 있는데 전진은 역시 불교를 열심히 믿었고, 이 전진왕의 부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견 때 우리나라의 고구려에 불교를 처음 전하게 됩니다. 이 전진은 이게 전진이 좀 빠르죠. 319년에서 그 351년 후조하고 지금 전진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왕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후진도 나오는데, 후진의 요흥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흥도 역시 불교를 믿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가장 많이 열심히 믿었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는 여기 있는 북량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북량은 저거몽손이라고 해서 저거몽손 이 왕을 하면서 이 저거씨가 이제 왕조를 했던 나라인데, 여기는 397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439년까지고요. 이 저거씨의 북량 시기에 감숙성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그 석굴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거씨와 관련된 북량의 석굴들이 좀 감숙성 지역에서 여러 개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기가 다 언제냐면 4세기 전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4세기 전반에 후조, 북량, 전진, 후진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믿으면서 발전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네끼리 맨날 싸우자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흉노는 한나라 때부터 내려오긴 하지만 이 선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여러 개의 나라들을 선비도 몇 가지 부족으로 갈라지는데, 여기 이제 뭐 여기 전현, 후현, 북현, 남현 해가지고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계속 연나라 종류가 몇 개 있죠. 여기는 선비 중에서도 모용 선비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탁발 선비가 있는데, 탁발 시족이 있는데 선비의 탁발부라고 하는 데에서 이 탁발 선비가 그 북위라고 하는 나라를 386년에 건설을 하게 돼요. 탁발씨가. 이 탁발씨가 건설한 이 북위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북위가 그 탁발 쪽이 만드는데, 여기가 이제 이 534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6세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그 남북조 시대 북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북위예요. 누가 만들었냐면 선비족 중에서 탁발 선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탁발 선비가 만들면서 물론 이제 4세기 전반에 북위가 대라는 이름으로 맨 처음에 나오긴 하는데, 이 중간에 이제 뭐 싸우다가 잠깐 죽었다가 386년에 이제 그 다시 나라를 강성하게 하면서 이 모든 나라들을 전부 북위가 통일을 합니다. 그 북위가 모두 다 통일을 하는 시기가 언제쯤이냐 하면 439년이에요. 그래서 439년 정도에 이 화북 지형을 다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량까지, 북량이 감속성일 때인데 이 감속성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도 역시 4세기 중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북위가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그 354년까지 이어져서, 사실 오늘과 내일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북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위의 왕실이 둘룩
갈라져서 하나는 동위로 하나는 서위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언제냐 534년에. 그래서 이 북이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게 되는 게 534년이고요. 이게 이제 갈라질 때 중요한 게 그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을 지지하던 그 지금으로 치면 총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제일 높은 대신이 하나씩 잡고서 나라 두 개를 가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 동위라고 하는 나라는 업이라는 도시로 도망을 가서 업으로 도망을 가서 이 업에서 이제 동위를 만드는데 여기를 후원했던 게 고시예요. 고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원을 하고 탁발씨는 계속 이제 여기 북위 그 동위의 왕으로 남아 있는데 이 고환이 결국은 그 16년 뒤는 550년에 동위가 북제로 바뀌게 되고요. 고씨가 왕을 하면서 북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위는 계속 이제 그 낙양과 그 서안 쪽에 이제 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있는데 낙양을 중심으로 해서 낙양과 서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원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낙양이 일단 중요해요. 이 서위의 경우에는 그 누가 저기를 하냐면 우문씨가 그 우문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사실은 우문태와 고한 둘이 싸우면서 나라 둘을 갈라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문태라는 사람이 이제 서위로 갈라져 있다가 우문태 아들이 이제 다시 그 황제가 되면서 556년에 그 서위의 황제 그이 탁발씨죠. 탁발씨 황제를 죽이고 우문각이라고 하는 우문태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는 게 북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위는 탁발씨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위와 서위로 나눠지고 두 개의 위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위가 다시 북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위는 다시 북주로 갈라지고요. 이 북주의 사위이자 장군이었었던 수나라 문제 양현이 이제 그 북주의 장군이었던 그 수문제가 북주의 황제 우문씨를 갖다 죽이고 다시 이제 자기가 그 황제가 돼서 수를 건국을 해요. 581년에. 그래서 북주가 끝난 게 581년이죠. 수를 건국을 한 다음에 이 수나라가 결국은 그 북제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남조도 점령을 해가지고 그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을 하고 589년 정도에 통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618년에 이제 다시 수나라의 장군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의 왕비의 하여튼 왕의 사돈이었던 그 당나라의 이씨가 이제 다시 수황씨를 내쫓고 이씨가 이제 자기를 차지하면서 618년부터 907년까지 당이 이제 계속 되는데요. 결국 여기는 이 탁발씨라고 알려진 이 선비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 그 선비 계통의 여러 사람들이 갈라져 나가면서 그 당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계속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북조에서 결국 통일을 했다는 얘기죠. 북조에서. 그래서 이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북조는 사실 중원 지역 거의 다를 점령을 하고 있고요. 남조의 경우에는 원래 이건 이제 남조의 경우에는 남경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만 있었던 작은 왕조에 가까운 식으로 유지가 되는데 종족적으로 보면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은 한족 그 정권이라고 하는 게 남조가 정통성을 가진 그 왕조고 북조는 별로 뭐 이게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5호 중에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통성이 없는 이민족의 나라라고 보았던 게 1980년대까지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 나온 역사서에 보면은요. 남북조 시대라는 말 쓰지 않아요. 뭐라냐면 육조 시대라고 나옵니다. 육조 시대라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80년대 지나면서 8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이제 이 북조 자체를 중국 문화의 하나다라고 이제 보면서 남북조 시대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해와 통일신라를 남북국 시대로 보느냐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 북조의 성격은 훨씬 더 굉장히 국제적이고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섞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민족들까지 여기에 섞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데다가 뭐 최근 연구에서는 여기 동이를 만들고 북제로 이어지는 이 고씨 집안이 고구려 계통 사람이라는 학설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북조의 성격은 상당히 복잡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오호라고 얘기를 하면 흉노하고 선비하고 그 다음에 강 해서 다섯 개의 오호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호. 사실 이 5호의 갈은 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비와 흉노 사이에는 오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환역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나중에는 오환이 쫓겨서 이 갈 옆으로 갈강 옆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리적 범위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은 편이고요. 남만과 산월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제 중국 남부 지역에 있었더니까 남쪽 오랑캐, 이쪽은 북쪽 오랑캐가 되겠고요. 고구려와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삼국이 또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여기 건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건강이 이제 아까 얘기한 남경, 현재의 남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오랜 수도로 있었던 데가 건강이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남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여기 감숙성 지형에 있어서 북량 아셔야 되고요. 우리나라하고 얘기를 할 때는 여기 북연하고 후연하고 해서 여기 연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연하고 후조하고가 같은 범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과 조라고 하는 나라가 요 산동성부터 시작해서 연용성 일대가 연과 조라고 하는 이민족들이 있었던 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진왕 북연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낙양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내려온 왕이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6국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 위쪽 지역이 전부 다 16국이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 여기 동진의 범위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아까 봤지만 이만큼 또 남만도 있고 그 다음에 산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동진의 범위는 상당히 적어집니다. 이 건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강 타고 올라가는 요 정도가 동진의 범위였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사실 5, 16국 시대에 동진이 황제였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동진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한동안은. 요즘 그렇진 않지만요. 여러 왕조들을 통일한 게 북이었는데 북이의 경우에는 이제 흥룡강성 북쪽에서 이제 발원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내몽골 지역에 상락이라는 데 첫 번째 도시가 있었고요. 이 상락에서 다시 현재의 산서성 대동시가 되는데 이 산서성 대동시로 이제 4세기 후반에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성, 그 당시 이름 평성이고 현재 이름 대동인데 이 평성이 두 번째 수도가 돼서 평성기 5세기 때 이제 이 일대를 전부 다 평정을 하면서 중국의 대부분 지역을 북이가 장악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북이는 선비족이긴 했지만 점차 이제 중국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중화가 된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한화가 된다고 말을 쓰기도 하는데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494년에 평성에서 다시 원래 중국이 중요한 수도였던 데가 낙양이었잖아요. 낙양으로 천도를 여기가 이제 낙양이 되는데 이 낙양으로 다시 내려와서 천도를 하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북이 굉장히 커지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북이 자체가 둘로 갈라지는 거죠. 동위하고 서위로 갈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494년에 낙양으로 천도하면서 그 당시 황제가 효문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효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화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써서 호족 말을 쓰지 말아라, 호족 옷을 입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양 시기하고요, 그다음에 평성 시기하고는 좀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달라서 494년에 천도를 했으니까 5세기 말이 되죠. 그래서 5세기 때 선비의 평성기 문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6세기 낙양에 들어온 이후의 문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평성기에 만들어졌던 북위 시대의 초기 문화들을 이제 볼 예정입니다.
네, 평성을 보기 전에 중앙아시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곤륜 산맥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라코람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미르 고원이 되고 여기가 천산 산맥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신강성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인데 여기 사막이 있고 높사막, 고비사막으로 가면서 사막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굉장히 나쁜 지역이 이 사막지대 중앙아시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지역이고요. 천산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동쪽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이제 동투르키스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바깥 지역이 서투르키스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교는 바로 이 밑에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지금 지도에 안 보이지만 이 남쪽에 여기 남쪽에 동인도 지역에서 발흥을 해서 이 아프가니스탄 페셔르 일대를 비롯한 간다라 지역, 카시미르하고 그 페셔르 일대 간다라 지역의 서북 지역에서 이제 불교가 발달을 하고요. 산맥을 넘어서 이제 이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으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맨 처음에 이제 중요한 지역이 여기 호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슈가르가 지금 보이진 않는데 카슈가르가 여기쯤 있어요. 카슈가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쿠차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쿠차에 이 쿠차라고 하는 데가 나중에 보시면은 뭐 고차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키질 석굴하고 쿰트라 석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불교 미술들은 이 호탄에 있는 호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니야 그 다음에 이제 체르첸 그 다음에 엔데레, 미란, 여기 미란 있네요. 요 미란. 요런 도시들이 이제 그 오아시스에 있었던 조그만 오아시스 국가들인데, 이 오아시스 국가들을 따라서 사막을 건너서 이제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돈황으로, 미란에서 돈황으로 오게 되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통 여기서 이제 그 투르판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들이 좀 많이 쓰였다 그러는데, 이 미란 누라는 지금은 이제 사라진 사막 속의 도시인데요. 이 도시들은 오랫동안 역사에서 잊혀져 있다가 20세기 초반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서양인들, 서양 탐험대들이 이 지역을 탐험을 하면서 잊혀진 그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석굴사원 같은 것들이 발견이 돼서요. 인도 쪽에 있었던 석굴사원이라든지 불교 문화들이 이쪽 지역에 이제 전해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지역 것들은 보통 이제 중국 본토에서 나오는 것보다 좀 더 빠른 뭐 3, 4세기 정도로 많이 편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쿠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란에 있는 유적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막은 멀리 이제 그 천산산맥이 보이면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는 그 풍경인데요. 그냥 사막이라고 하는 게 그 여러분들 왜 모래밭이 쫙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래밭이 쫙 있는 거는 그 도낭 주변에 있는 그 명서산 일대 말고는 그렇게 많이 모래가 있지 않아요. 대부분 지금 보는 것처럼 거친 황무지가 한없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도 거의 없는데 뭐 식물이나 동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그 풍경은 여러분들 미국 혹시 가보셨으면 미국의 서부 사막지대하고 이 타클라마칸 사막지대 상당히 비슷한 경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가면서 중간중간 물이 있는데 오아시스 국가들이 이제 그 세워져 있었던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그 키질 석굴이라고 하는 데가 이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에서는 가장 최대의 석굴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 신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왜 여러분들 그 뮬란이라고 하는 영화 개봉하면서 보이코트 하는 거 홍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영화 보지 말자는 운동을 했었죠. 그 왜 그러냐면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또는 뭐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라고 하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 일대는 현재 위구르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원래 위구르인들은 말도 다르게 가지고 있고 언어 문자 따로 역사가 따로 있는 나라인데 지금 이제 현대 중국의 그 하나의 중국 속에 이제 위구르가 들어가면서 신강성의 독립운동 굉장히 많이 해요. 티베트하고 위구르하고 이 두 민족은 계속 지금 꾸준히 그 무혈이 아니라 유혈 독립 투쟁을 몇십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구르 요번에 이제 올해 있었던 중요한 일이 이 위구르인들의 정체
위구르인들의 이제 그 뭐라 하지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서 뭘 했냐면 위구르 여자들을 일부러 낙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위구르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족 박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그 뮬란이 이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인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집단 수용소에서 그 찍었고 그걸 감사하다고 하는 커멘트를 갖다가 거기다 또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수민족 박해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 위구르인과 티베트인 탄압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에 항거하기 위해서 밀란 보지 말자는 운동을 했고요. 저도 그래서 원래 디즈니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나 영화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안 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언어도 티베트하고 그다음에 내몽골 자치구하고 그다음 위구르에서는요 그 중국어만 교육을 하도록 지금 강제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조를 하면서 신장성의 인권 탄압이 심각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지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사를 조금씩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여하튼 이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석굴 키질 석굴이라고 하는 데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키질 석굴의 전경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 키질 지역에서 태어난 가장 유명한 승려가 누구냐면 구마라즙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는데 이 구마라즙은 이제 그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주로 5호 16국 시대가 되겠는데 구마라즙이라고 하는 승려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낙양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굉장히 그 경전을 많이 번역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는 한역 경전이 가장 먼저 가장 이른 경전들은 대부분 다 이 구마라즙 번역한 1차 경전, 그러니까 초기 경전들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이 구마라즙 때 번역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키질 석굴은 구마라즙의 고향에 있는 석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석굴에 가시면 구마라즙 상 이만큼 크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마의 벽을 타고서는 지금 구멍을 이렇게 뚫었죠.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석굴을 파는데 인도의 석굴들하고 가장 다른 점은 석질이 달라요. 여기는 그 석이 돌이라고 하기보다 이게 굉장히 파기가 쉽고 물러가지고 구멍을 파기는 쉬운데 그 대신 거의 부서지기도 잘해요. 부서지기 잘해서 지금 석굴 있는데 가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낙석해가지고 우르르 무너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서요. 지금은 올라가는 길이 없어진 데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이 위구르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을 일찍부터 믿기 시작을 하면서요. 이슬람 믿게 되면 지금도 이슬람 믿는데 이슬람 믿기 시작을 하면서 이 불교 유적들이 전부 다 이교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파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들도 많이 파괴가 돼 있는데요. 여기는 19세기 말에 독일 그 학자들이 맨 처음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조사를 하면서 벽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떼어갔습니다. 그래서 위구르인들에 의해서 일찍부터 손상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세기에서 20세기에 그 독일,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전부 다 그 벽화나 뭐 소조상 같은 것들을 떼가서 자국으로 반출을 한 게 굉장히 많아서요. 뭐 지금 석굴에 가보면 사실 남아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키질의 한 석굴의 내부를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는 흙이 무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을 크게는 만들 수 있는데 상을 갖다 조각을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구멍을 파고 여기다 뭐를 안치냐 하냐면 그 소조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소조상을 만들어서 안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벽에는 회를 바르고 이렇게 벽화를 이제 그렸는데 이 벽화는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요. 지금 오른쪽에 이 천정 같은 경우에는 떼가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지만 벽면에 있는 거 여기 앞벽에 있는 거라든지 옆벽에 있는 것들은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전부 띄어서 조각조각 띄어서 가지고 외국으로 반출을 했습니다. 가장 반출을 많이 한 나라가 독일인데 이 독일에 가져갔던 이 키질 석굴의 벽화들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베를린에 있었는데요. 베를린 박물관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폭격을 당하면서 박물관이 전부 다 불탔어요. 그래서 유물의 30%만 남고요. 나머지가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 2차 대전 때 폭격 맞아서 없어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료들만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중앙아시아의 석굴 사원들은 사실 지금은 다 이게 중국 석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그 전혀 별개 역사서에도 그 그 북위 시대의 역사를 쓴 책이 이제 위서라는 책이 있는데 위서의 서역전에 보면은 이제 이 코차 같은 나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별개의 나라로 적혀 있는 작은 오아시스 독립국가들이 만든 거라서요. 여기는 사실 중국 역사에서 지금은 포함이 돼 있지만 위구르인들은 이게 위구르인들의 역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신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그 석굴의 구조는 좀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기본적으로 상의 그 양식이라든지 벽화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이 신강성 지역의 특징이 많이 보이고요. 인도 석굴들은 다 돌이 있으면은 암벽을 파들어가면서 불상을 남기고 판 건데요. 얘들은 그게 아니라 다 파고 난 다음에 구멍 파고 난 다음에 따로 만들어서 소조상을 만들어서 갖다 안치했기 때문에 석상이 안치되어 있지 않고요. 소조상이나 목상 같은 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굴의 재질이 다르기도 하고 미술 양식도 차이가 많다라는 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찍이 반축이 돼서 외국에 있는 것들이 많다. 우리나라에도 이 키질 석굴이나 트루파한 지역에 있는 석굴의 벽화나 이렇게 유물들이 좀 국립중앙박물관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오타니 탐험대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20세기 초반에 이 지역을 답사를 해가지고요. 그 불교 유물이라서 자기네들이 이제 가지고 가다가 그 당시에 이제 뭐 돈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 한국에 남겨놓은 유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우리나라 이 중앙아시아 컬렉션들은 이제 키젤 를 비롯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독일 컬렉션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컬렉션이 그 세 번째 정도로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많이 남아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역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산맥을 넘어 들어와서 그 도남까지 오는데 남쪽 길이 하나 있고 북쪽 길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남쪽 길 제일 중요한 게 쿠차에 있는 키질 석굴을 보셨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북쪽 길에 키질 석굴 보셨고 남쪽 길에 여기 보면 미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미란의 유적이 역시 20세기 초반에 영국 사람인 오렐 스타인이 방문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그 당시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조상이 커다랗게 그 불좌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선정인을 하고 불좌상에 옷주름 다리가 있는 형태들이 남아있는데 불두도 따로 출토가 된 예들이 있어서 소조상을 갖다가 안치를 한 그 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스투파 유적이에요. 그래서 스투파 유적 같은 것들이 있고요. 사원 유적에서는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벽화들이 일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다라 지역의 그 지난 시간에 카니시카 살기 같은 거 봤던 것 같은데 왕상과 꽃줄을 든 그 공양인들 상이 있었는데 그런 상이 이 중앙아시아적으로 신강성 양식으로 변해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끌고 가는 왕상 같은 것들도 역시 벽화로 그려져 있죠. 이 벽화들은 흑백으로만 남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유물들은 스타인이 그 가져가서 어디로 갖고 가냐면 다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인도로 가요. 인도로 해가지고 인도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유물들이 영국에 많이 가 있긴 한데요. 일부 유물들은 뉴델리 국립박물관에 남아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미란에서 출토가 된 아까 미란 사원에서 출토가 되고 스타인이 발굴을 했었던 그 벽화의 편인데 여기 이제 불상이 보이고 부처님 따르는 제자 사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역시 중앙아시아에서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날개 달린 에로스처럼 생긴 천사가 나오는데 이 이제 천사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천사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뭐 비천이라고 얘기를 해서 중국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하늘에 사는 이제 천신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코박트리아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또는 이제 간다라 양식
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영향들을 좀 많이 받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 2세기에서 3세기 정도 유적에서 나온 그 벽화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 벽화, 특히 위에 있는 벽화는 한동안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다가요. 최근에 이제 그 인도 뉴델리 국립박물관에 진품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밑에 있는 거는 아직도 그 일부 유물들이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인의 옛날 책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오아시스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국가들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다양한 사원들을 만들었는데 이 북쪽의 경우에는 천산 산맥이 있다 보니까 그 산 기슭에 키질 석굴이라든지 쿰투라 석굴이라든지 뭐 베제클릭 석굴이라든지 뭐 이런 석굴들을 많이 만든 데 비해서 이쪽 그 남쪽은 그냥 허허벌판에 가까운, 아까 사진에서도 미란 지역의 사진 보면 허허벌판에 가까운 모래 사막에 가까운 것들이 남쪽 지역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도시들은요, 이쪽 도시에 만들어진 건 석굴은 거의 없고요. 그 평지에 있는 사원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사원들은 오랫동안 그 모래에 완전히 뒤덮여 있던 걸 스타인이 발굴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위에 몇 명의 탐험대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긴 했는데 지금도 길이 없어서 가기는 굉장히 힘든 편이에요. 아무것도 별로 남은 거는 없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 오아시스 그 남쪽 오아시스 일대 이쪽 미란 누란 이 일대에서 이제 유적들, 호탄 요 일대에서 유적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 어떤 유물들이 더 있을지, 사막 속에 어떤 보물들이 더 있을지는 자세하지 않은 편입니다. 하여튼 이 두 개의 룰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돈항으로 들어가고요. 이 돈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감숙성을 지나서 이 감숙성 역시 양쪽으로 다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서회랑이라고 부르는데 하서회랑 지역을 지나서 감숙성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장안으로 이제 이어지는 길들을 따라서 불교의 흔적들이 역시 석굴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미란 쪽에서 들어오면 돈항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차 쪽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와서 돈항에서 만나게 돼서 돈항은 중국과 서역의 경계에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항까지가 이제 감숙성에 들어가죠. 여기 보면 그 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하서회랑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하서회랑. 그 하서회랑을 따라서 지금 하서석굴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석굴들이 있는데 이 하서회랑을 따라서 끝에 가면은 현재 감숙성의 성도인 난주가 들어가는데 이 난주 근처에 병영사 석굴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좀 볼 거고요. 이따 돈항 지역에 있는 석굴들 중에서 막곡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유림국이라든지 문수산 석굴, 그 다음에 금탑사 석굴, 마제사 석굴, 천제산 석굴 이런 데가 다 그 북량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즈음에 그 여기가 무슨 후조인가 뭐 하여튼 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쪽 지역에 이제 그 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던 무이나 장액 주천 뭐 이런 데 가곡관이 아니라 가역관이죠. 가역관. 나중에 가역관에서 나온 그 벽돌 무덤 같은 것들도 보실 텐데 가역관이 하서회랑에 있는 도시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돈항에서 가역관 지나서 장액 지나서 그다음에 무위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난주로 들어가게 되는 이 하서회랑 주변에 굉장히 초기의 석굴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돈항 석굴이 366년에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4세기 후반에 처음 세워져서 제일 이른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이제 기념명이 남아있는 석굴은 오히려 이 병영사에서 처음 나옵니다. 병영사는 지금 이 난주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들어가서 이제 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개의 석굴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지금 169굴. 지금 보시고 있는 게 169굴의 전경이에요. 천연 자연 동굴이고요. 여러 개의 감식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한 불상에 420년의 연대가 남아 있어요. 420년의 연대가 남아 있어서 서진 420년의 연대가 남아 있어서 5세기 초반에 현재 남아 있는 석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념명을 가진 석굴이 병영사 169굴에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기록에는 병영사 석굴은 412년에 처음 개착을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약 184개의 석굴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병영사석굴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강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 절벽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169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묵서명이 여기 남아 있어요. 420년에 묵서명을 갖고 있어서요. 요 상이 아마 420년에 해당하는 상이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요 옆에 조금 더 오래돼 보이는 상이 하나 더 있죠. 이 상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무량수부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420년에. 그래서 이 420년에 요 상이 이제 아마 무량수불 5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건홍원년이라는 연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칠감, 이 169굴 칠감에 있는 불입상은 역시 소조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소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나무의 목심 같은 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의 양식이라든지 요 밑에 있는 상의 양식들은 여러분들 인도에서 보셨던 인도 불상 양식들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아까 169굴의 상, 병영사 169굴의 상 5세기 전반 상을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요 상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인도 굽타 시대의 굽타 마투라 양식의 상을 보시고 있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목주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통견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여기도 약간 비스듬하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내려오고 두 줄의 옷주름이 있고요. 여기 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굽타 양식, 5세기 굽타 양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5세기에 만들어진 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굽타 마투라 양식의 영향이 또는 이거 이제 간다라 양식하고도 비교하는데요. 간다라보다는 훨씬 더 굽타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간다라 쿠샨 시대 간다라 양식보다는 굽타 시대의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들이 이제 5세기 전반 병영사 중국 북부 서북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졌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병영사 석굴은 당나라 때까지 계속 개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는 원나라나 티베트 시기의 석굴들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병영사 석굴을 봤는데 병영사 석굴은 시간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배를 타고 난주에서 이제 1시간 넘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데 정말 경치가 너무 좋고요. 석굴의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나중에 이제 병영사 석굴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불교미술사 들으시면 좀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아까 보셨던 169굴이 여기 있어요. 169굴이. 그 밑에는 당나라 때 만들어진 커다란 의좌상, 미륵이라고 보이는 의좌상이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가 원래 그 건기 때는 물이 마르고요. 우기 때는 그 물이 와서 강이 되는 데라서요. 다리가 있는데 그 강의 양쪽 그 절벽의 양쪽으로 그 석굴을 새겼는데 이 반대쪽은 별로 석굴이 없는 편이고요. 이 한쪽 벽, 요 벽에만 이제 있습니다. 여기 규모가 이렇게 보시면 사실 잘 모르긴 할 텐데 요게 사람이거든요. 콩알만하게 여기 사람 머리 보이시죠? 여기가 사람이 올라가면 하나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이 169굴은 굉장히 비싸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지 들어가요. 한동안은 또 돈을 내도 못 올라가게 했는데 어떤 때는 또 뭐 올라가게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합니다. 돈이 비싸도 169굴은 나중에 병영사 가시면 꼭 보셔야 되는 석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신강성 지역에 있었던 돌처럼 사암계통의 무른 돌이라서요. 굉장히 이렇게 금방 풍화가 되는 편이고 잘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데는 지금 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창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다 막아놨는데 이것은 현대에 만들어서 보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9구 5세기 전반에 이제 석굴이 이건 이제 자연 동굴에 이제 불상을 갖다가 만들어 넣은 거지만 이거는 돌 자체를 파가지고 만든 이제 본격적인 석굴처럼 마의 불상을 이제 새기는데요. 요거는 이제 당나라 때 것이라서 대부분 석굴들을 보면 이 시기 초기에 5세기에서 또는 이제 4세기에 시작을 했다. 도낭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5세기 초반에 시작을 했다 그러지만 당대를 지나서 한 뭐 10세기 정도까지 또 그 이후까지도 이제 가는데 한 90세기 정도까지는 대부분 다 계속 불상을 벽이 남으면 또 파고 벽이 남으면 또 파고 이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병령사의 전경 석굴 전경들을 보시면서 요번 1차 시, 2차 시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2차 시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중앙아시아 지역의 키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중국에서 석굴 보호를 위해서 전부 다 문을 달아놓고 굴 번호를 매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를 그 관람객이 오는 시간에만 이제 문을 열게 돼 있고요. 중요한 굴들 같은 경우나 뭐 보존이 좀 힘든 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일종의 5세기 때부터 한 8, 9세기 정도까지, 8세기 정도까지 계속 개착이 된 병령사 석굴들을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는 것, 마지막 3차 시에서는 도낭과 운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